예, 안녕하세요. 토론 아직 시작할 맡은 말 안 했는데. 이원익이라고 합니다. 시작하시죠. 예, 예, 이원익입니다. 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 함께 만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미리 약속되어 있었던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라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음, 뭐, 며칠 전에 그 손지연 교수님의 그 발표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뭐 이제 오늘 설명 들으니까 뭐 조금 알겠습니다만 뭐 그 설명 그 PPT 자료만 가지고는 사실 이게 뭐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설명 들어도 사실 조금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뭐 그 손지연 교수님 뭐 발표 저도 뭐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러 관심 있는 사회복지 전공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제 토론은 뭐 꼭 손지연 교수님 발표문하고 좀 관련이 있으면서도 또 뭐 조금 별도로 제가 평소에 궁금하던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발표문을 제가 공유할 수 있나요? 저 토론문을. 예,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공유 좀 하도록 해주시죠. 네, 공유할 수 있도록 저한테 권한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제가 보내드린 거 공유해 주셔도 좋고요. 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결국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거 좀 화면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그래서 첫째, 왜 기본소득인가? 그 다음에 기본소득 실현 가능한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면서도 또 독립적인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지금 듣고 있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제 수준에서 좀 같이 정리해보고 뭐 그랬으면 하는 걸로 제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뭐 손주영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까지 뭐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좀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무엇보다 이제 자본주의의 질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미 뭐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분명해질 것이 노동 없는 미래 그리고 다양한 고용 형태의 등장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어떤 복지국가 시스템이 더 이상 미래 사회와 서로 상호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데 대한 논의들로부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더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요 뭐 그림들이 조금 너무 작게 나와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이런 현재 지금 우리 고용들이 일자리들이 컴퓨터에 의해서 대거 이제 대체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것들 보면 현재 지금 고용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사회보험을 주축으로 하는 현재 어떤 사회보장 시스템이 완전 고용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노사관계 노동계약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사회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안 될 거다 하는 어떤 논의를 주로 이제 기본소득의 필요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예컨대 뭐 자영업자가 아닌데도 이미 뭐 자영업자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거나 아니면 파견근로, 용역근로, 그 밖에 또 요즘 뭐 크라우드 노동이라든가 주문형 앱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노사관계, 노동계약과는 전혀 다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사회보험 시스템하고는 서로 사맞지 않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소득을 위한 어떤 배경은 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곧바로 기본소득으로는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사회보장제도가 미래 사회와 뭐 맞지 않다 하는 논의만으로는 이게 그래서 바로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기본소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이제 뭐 그렇고 금방 이제 손지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뉴노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전히 왜 이게 기본소득이냐 어떻게 왜 그래서 기본소득이냐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설명하신 걸 보면 선택이 있고 보편이 가장 밑에 깔리는데 그거보다 한층 더 아래에 뭔가 기본이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그냥 보편부터 시작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한 답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뭐 그래도 기존에 나왔던 논의 중에 기본소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논의는 결국 공유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아까 손지영 교수님도 언급하셨지만 알래스카의 석유가 결국은 그거는 그야말로 뭐 그냥 기본소득 말고는 달리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본소득으로 하는 건데 뭐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뭐 앞으로 가상토지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니면 뭐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좀 뭔가 앞으로 좀 풍부해질까? 뭐 그런 생각은 있지만 여전히 이런 데 대한 뭔가 논리가 더 글쎄요 만들어지지 않고 보충되지 않는다면 그냥 기본소득도 우리가 꼭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여러 방식 중에 하나 선택지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기본소득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제가 설득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은 아직까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기본소득 실현 가능한가 그렇다면 뭐 그건 또 좀 별도의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우선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가를 보면 지금 공유되고 있는 화면이 OECD 국가들이 GDP 대비 사회 지출에 얼마를 쓰고 있냐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 주황색 그림이 OECD 평균인데요. 약 한 20% GDP 대비 20%를 사회 지출에 쓰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제일 끝에서 이제 세 번째인데 약 10%를 GDP 대비 사회 지출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뭐 좀 계산해 보면서 참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우리나라 2018년 GDP가 약 1780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GDP 대비 한 10%약 178조를 사회 지출로 쓰고 있고 OECD 평균이 20%니까 사실 10%를 더 사회 지출로 쓴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제 OECD 평균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178조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 인구를 그냥 5천만 명으로 잡고 매달 30만 원씩 12개월을 이제 준다고 생각하면 이게 약 180조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물론 뭐 이걸 굉장히 뭐 이 아주 정밀한 계산이 아니라 뭐 그렇다고 바로 제가 그래서 뭐 이렇게 바꾸자 뭐
그 기본소득을 주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사회에 어떤 경제적인 잠재력은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도. 그래서 결국은 이건 그러면 정치적인 문제다. 정치의 영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치적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또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서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뭐 기본소득을 가지고 뭐 이렇게 토론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뭐 모든 국민들이 사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텐데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 제일 처음 뭔가 이제 공론의 장으로 들어온 것은 제가 기억하고 또 정리해 봤을 때 2007년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 사회당의 금민 후보가 국민기본소득제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결성됩니다. 근데 뭐 요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일부 소수의 그런 주장이었고요. 전혀 사회적으로는 뭐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일부 몽상가들의 주장 정도로 치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게 2016년이었고 그때 이제 스위스에서 아까 뭐 손정 교수님도 잠깐 소개했지만 뭐 부결되었습니다만 국민투표가 붙여졌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에 가까운 그런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뭐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2017, 18년에 이제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재난 지원금 요걸 지급하면서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는 이제 뭐 이제 논쟁이 됐었고, 그게 맞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을 하면서 어쨌든 이후로는 뭐 재난 지원금으로 이름이 정리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인지 이게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요. 뭐 그래서 뭐 최근에는 국민의힘에서조차 기본소득을 주장하기도 하고 오늘도 아마 뭐 국민의힘의 뭐 당권 주자가 뭐 기본소득을 주장한다고 뭐 신문에 난 제목만 봤습니다. 뭐 이런 걸 보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기본소득이 굉장한 이제 이슈로 부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한 13, 14년 정도 15년 뭐 동안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었고 뭐 정치적으로 전혀 뭐 모르던 영역에서 상당히 이제 현실에 가까운 영역으로 넘어왔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경제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이게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왔구나 하는 걸 좀 느끼게 되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기본소득이 뭐 여러 이슈 중에 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제 토론 뭐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원희 교수님. 그 뭐 질문의 성격이 있기도 합니다. 일단은 기본소득 왜 그 상황들 안에서 답을 기본소득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경제적으로는 하여튼 한국의 이런 그 생산력을 토대로 그다음에 경제 구조 그 재정 구조를 봤을 때 가능할 수 있겠다. 정치적으로도 이미 많이 가까워진 것 같고 합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기본소득이 해야 되냐 한 번 더 확인을 하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좀 뭐 답을 포함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다음 토론은 우리 부산사회복지협의회 박승주 사무처장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워낙 많은 이야기들과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생생한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기본소득 들은 지가 좀 몇 년 된 것 같은데, 근데 뭐 요즘 워낙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기본소득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또, 그, 눈높임이 다르네. 어, 지금 우리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이런 뉴노멀 시대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 뉴런 노멀 시대에서 왜 우리가 이런 기본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좀 대처에 대한 이야기를 한가 원인은 뭔가 이렇게 보면은 아마 어 이런 팬데믹 시대가 이때까지 그 아까 손지현 교수도 잠깐 이야기 발제자가 잠깐 이야기하긴 했지만은 우리 사회의 그 취약 구조를 여실히 드러낸 게 실제로는 코로나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때까지는 단편적으로 그만한 문제들로 드러났지만은 지금처럼 장기적으로 그런 아주 위기적으로 다가온 그런 피부로 다가온 게 이게 아마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런 그 계기가 이런 촉발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불평등 심해라든지 뭐 한번 쓰러지면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더 이상 가망성도 없는 이런 사회도 되고 그리고 고용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죠. 우리나라 사회가 고용 구조가 취약하다는 말은 결국은 내가 먹고 살 만한 여력 자체를 갖다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그 사회로 간다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것을 이제 뭐 앞당긴 것이 코로나라는 뭐 상황이죠. 뭐 물론 이제 사자 산업 혁명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 하긴 하지만은 에, 이런 상황일 때 뭐 발제자가 이야기했던 사회 통합을 전제로 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뭐 논쟁거리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기본소득은 뭐 지금 그, 지금 이제 이거 아니고 여기보다는 오히려 저뭐 어디민가 남미나 아니면은 남유럽이나 뭐 이런 쪽에서 아마 좀 더 먼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점도 결국 고용 불안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고용 안정의 불안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소득을 갖다가 이제 결국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일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 그러면서 사회 안정을 불안정한 사회 안정을 안정화시킨 사회 안전망들을 만들어가는 뭐 이런 속에서 사실은 기본소득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기존의 경제체제나 사회복지체제가 한계에서 그 뭐랄까 해결할 수 없는 구조를 갖게 된 한계들에서 뭐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들이 결국은 나오지 않았느냐 이제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기존에 이제 사각지대 발생한다든지 이런 사회복지적인 복지 시스템 자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복지 시스템 완전히 이제 뜯어 고쳐보자 한번 그 재정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 시작된 게 기본소득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행정비나 이런 것들을 확 줄여버리고 오히려 그냥 직접 돈으로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했던 게 이제 기본소득의 출발점이었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기본소득의 그 결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본소득이 되긴 하지만은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이제 한계들은 지금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에 지금 작년에 이제 재난 기본소득은 하긴 했지만은 저 반대쪽 비본소득에 대한 반대를 그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을 하는 쪽에서 보면은 여전히 재정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이제 투입해 갖고 주는 돈이 정말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이게 지금 뭡니까 그 정도의 이게 재정이냐 개인들한테 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우리 발표제자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잠깐 발제자는 기본을 제공하는 사회가 요구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기본을 기본소득이라고 기본소득의 적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동일하게 현금 지급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은 우리 발제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했는데 그 발제자님 이게 세 가지만 잠깐 이제 제가 좀 한번 궁금했던 게 기본소득은 재정 부담이 현실의 벽에 지금 현재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이 이게 보수주의자들에서 출발했지만 지금 이제 보수주의자든 아니면 지금 뭐든 상관없이 모두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정부가 정액을 하지 않고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기본소득을 이야기한다면은 결국은 풍선 효과라는 거죠. 지금 이제 복지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에 그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는 기본소득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뭐 부산시만 해도 뭡니까 재난소득, 뭐 재난기금으로 막 쓰다 보니까는 다른 예산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처럼 기본소득도 그렇게 될 이제 위험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측면에 본다라면은 오히려 보편성을 강조하는 기본소득이 갖는 의미가 축소되어 있는 기본소득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들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거고 어 그리고 현재 기본소득이라며 이제 지원하고 있는 방식의 수당들이 있습니다. 뭐 재난기본수당이라고 이야기하고 각종 수당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보편성이나 무조건성과 배치되는 이런 기본소득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과연 기본소득이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면 한 20만 원 준다. 뭐 10만 원 준다. 이런 것들이 정말 과연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수준이냐 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통합의 관점에서 이야기했지만 장년을 중심으로 해서 간다 했을 때 이거는 한계층이 아까 구분 짓지 말고 뭐 그다음에 이렇게 계층을 나누지도 말고 뭐 이리 하셨는데 작년을 이제 예를 지금 들어서 이제 연구 발표를 하셨는데 대상 선택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통합이라든지 보편성을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작년이 아니고 이제 거의 많은 대부분의 국민들을 포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발제자는 연구하시면서 작년으로 이제 제한돼 갖고 하긴 하셨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요 세 가지가 조금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 기본 소득의 이제 기본과 보편 기준 적용할 때 방향성에 있어서 요거는 한번 좀 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제 고민해야 될 지점인데 뭐냐면은 기본소득이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가 국민들이 누려야 되고 받아야 될 충분한 권리로서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제 주는 그 뭐냐면 시혜적인 관점 아니면 예방적 관점이 복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사후 관점이 아닌 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하는 이제 관점에서 이제 기본소득 출발돼요. 두 번째는 소극적인 이런 정부 차원이 아니고 적극적인 정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재정 투입에 대한 정부의 비전들을 만들지 않고는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 본다면은 조금 적극적인 정부, 좀 더 그다음에 큰 정부의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해야 되지. 지금 신자유주의 때처럼 정부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전략, 시장에 맡기는 전략 이런 쪽으로는 이 그 기본소득은 맞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신문에 한겨레 신문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미국이 큰 정부로 바뀌겠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지금 4조 1천억 불을 뭐 투입하는 뭐 이런 전략을 이제 쓰겠다고 했는데 그것처럼 우리 정부도 이제 이런 전략으로 이제 전환점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는 뭐 이재명 그 지사도 이야기했는데 세제 개편하지 않았고는 절대 불가능한 이제 제도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세제 개편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그 신설 그 세금을 걷든지 뭐 이런 전략을 쓰지 않으면은 기본소득은 결국은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차원이고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본소득이 지니는 한계가 있죠. 지금 현재 뭐냐면은 재정 부담에 대한 한계. 요거는 뭐 태생적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편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n분의 1로 나눠서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n분의 1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금액 자체가 지금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효율성 맞게끔 n분의 1로 나누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노동계획 소득을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시장이 우리는 소득을 노동을 통해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그걸 통해서 이제 얻겠는데 그러니까 노동 개입이라든지 우리는 고용 시장이라든지 노동에 대한 이런 개입에 대한 한계들을 기본소득은 갖고 있는데 이런 한계들을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로드맵을 가지고 이걸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요 방향성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준 적용을 할 때 요거는 좀 우리가 우려하던 지점을 좀 더 극복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 기본소득이 사회복지 체제에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뭐 좀 더 대규모로 지금 그냥 보편적으로 누구나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기본 방향은 맞긴 한데 첫 번째는 기본소득은 소득보장과 함께 개인들에게 자율적인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측면은 굉장히 소중한 제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보편성이 바탕 위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를 확대하거나 신설하거나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됩니다. 기존에 보수주의자들처럼 모든 것들을 막내서 이걸 잘라내고 난 뒤에 이걸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는 비용의 효율성만 갖고 이야기하기에는 기본소득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 기초단위 지금 이제 우리는 사회는 그 가정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이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나 전체가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가족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개념 자체가 이제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가족 중심의 가정 중심의 이런 사회적 구성 단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돌봄이나 주거나 아니면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장을 하고 기본소득이란 바탕에 이것들을 어떻게 보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것도 같이 아울러서 이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고용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게 돼 있죠. 이 취약한 이제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 사회보험으로 보장이 불가능한 노동자들을 위한 보편적이고 보편적인 기본소득과 그리고 선별적인 여러 가지 이제 주택수당이나 이게 다른 나라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주택수당이나 임대료 지원이나 아니면 부채 지급 정지 등 이런 소득 보장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서로 보완 작용을 해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내용들로 담아서 그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제가 보는 이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기본소득은 저성장 고조용 없는 성장 시대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권리이자 사회 공동체의 노력이 담겨야 된다는 거죠.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양보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장을 받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 공동체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적절한 삶을 그 최적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삶들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권리에서 보장하는 게 기본소득의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순철님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박순철장님 지금 토론하신 내용은 사실 우리 사회복지계에서 기본소득 가지고 논쟁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 놓으셔가지고 발표 시간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토론 시간이 아니고 뭐 이런 되게 워낙 이게 방대한 문제 제기 지금 안에서도 계속 논쟁하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뭐 다 뭐 이렇게 답변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냥 간단하게 나중에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찾아야 될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사회복지 시민운동에 지금 허리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주고 있는 우리 박경일 사무국장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사회복지연대 김경일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 마지막 토론을 맡겨주게 되셔서 예, 불금의 사명감을 가지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을 준비하면서 사실 뭐 조금 다르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뭐 학술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좀 연구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활동가이기 때문에 활동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현장의 느낌 그리고 특히 지난 1년 넘게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느꼈던 어떤 정책의 부재나 고민들을 좀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좀 제목을
생각해봤습니다. 기본은 안전망이다. 저희 간사가 그러더라고요. 거꾸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전망은 기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안전망은 기본이고 기본은 안전망이다라는 생각으로 토론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너무 입 아프게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뭐 뉴노멀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현장에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사각지대라고 명명했던 존재했지만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의 삶은 여전히 빈곤을 면할 수 없었고, 정기적인 소득활동, 경제활동이 없거나 대면이 어려워져서 경제활동이 중단된 분들은 생계비는 물론 월세까지 밀려서 주거지를 상실한 분들 또 만났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중산층의 몰락과 빈곤층의 증가라는 이야기를 코로나19 시대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좀 사회 안전망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상황에서 또 뭐 백신이나 여러 가지 국면을 맞았지만 여전히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시대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요구가 여전히 있죠. 그래서 이제 발제자께서 뉴노멀이라는 어떤 상황 시대의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저는 그 해답이 좀 사회 안전망에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 안전망이 결론적으로는 기본소득이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사회 안전망이라는 의미가 뭘까 좀 궁금해서 그냥 제일 유명한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여러 사회보장제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보장제도를 이야기할 때는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어떤 어려움, 그리고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피라미드 모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기본의 영역은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그런 영역을 채워나가는 게 발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기본소득의 어떤 위치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새로 채워져 나가야 되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좀 새로운 정책, 새로운 좀 패러다임의 복지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이 말씀하셨던 기본소득의 위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게 됐던 기본소득이라고 꼭 명명하지 않아도 뭔가 비어 있다, 뭔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 기존의 시스템으로, 기존의 사회안전망으로 보듬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뭔가 필요하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게 했던 사례들을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이제 해운대역에서 만났던 거리노숙인이신데요. 모텔에서 생활하시면서 일원 근로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뭐 주변 지인들이 좀 도와주시기도 했고, 뭐 월세도 내시면서 생활을 하셨는데, 예, 또 이렇게 2달 정도 코로나 때문에 일원 근로 나가지지 못하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월세를 내지 못해서 노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거리 노숙, 주거지가 없으면 수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여차저차의 어려움으로 밥도 굶으시고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상태로 발견이 되셨습니다. 뭐 그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부산의료원이 노숙인 진료를 하지 못했고요. 뭐 다행히 공동모금회에서 노숙인 시설의 긴급 의료비로 500만 원을 지원해 주셔서 그걸 활용해서 인근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단을 하셨고 치료를 잘 받으셨습니다. 뭐 수급 있지 않냐, 뭐 긴급 지원제도 있지 않냐, 뭐 긴급 주거 지원도 할 수 있지 않냐, 많은 이야기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아까 발제자께서도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위급한 상황,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게 기본소득이다라는 말씀을 또 같이 해주셨는데, 뭐 그런 상황들이 재난 상황에서 이렇게 버젓이 있었습니다. 만났고요. 그리고 이번 사례는 그때 이제 뉴노멀 시대 국제신문에서 기획보도할 때 같이 했었던 한 사례였는데, 노인 일자리와 기초연금으로 생활하셨던 어르신이셨습니다. 뭐 수급이 아니신 분이시고요. 근데 노인 일자리가 코로나 초기 때 2월, 3월에 중단되면서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생활하시는데 고시원 월세가 25만 원이었습니다. 뭐 이제 5만 원으로 한 달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2달을 버티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다시 이분도 이제 과거에 노숙을 하셨던 전력이 있으셨는데 그냥 노숙인이 되고 싶다, 뭐 시설에 입소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실 정도셨습니다. 4월 6일에 뭐 이때 당시 노인 일자리 다시 재개한다라고 이렇게 되게 부푼 마음으로 준비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날이었나요? 다시 노인 일자리가 연기된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5월이 돼서야 겨우 출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정말 끝에 있는 사례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형제복전 피해자 중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사회복전대가 형제복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하면서 형제복전 피해자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상황일 때 뭐 정신질환이 있으시고
뭐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부족하시고 월세가 밀려 있고 건강상의 문제나 식사상의 문제들이 다 중복적으로 이어져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 시도도 하셨는데 전화 상담 외에는 다른 개입을 하지 않았고 복지시설은 거리상의 문제, 연령상의 문제, 뭐 비용상의 문제 등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근사하게 좀 그럴싸하게는 제가 자료집에 적어놨는데 그냥 인맥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좀 이런 상황이니 보험물품 좀 나는 거 있으면 도와달라 이래서 네,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걸 좀 보내드리고 하면서 개입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스스로 개인 노력으로 극복하기에 힘이 부딪히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워낙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발제자께서도 뉴노멀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지만 저도 앞으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날이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는 불안감 그리고 그 이후는 어떻게 또 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뭔가 좀 더 확장되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기본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본이 사회안전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수단적으로는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이 그렇게 고민될 수 있겠다라는 고민의 하나의 종착역에 이르게 됐던 것 같았고요. 그리고 아까 부산 연구를 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그 부산이라는 지역을 고민했을 때 중장년층을 1차적 지원 대상으로 고려한 거는 물론 이제 국가적 전체 정책은 아니지만 지역의 정책으로 생각했을 때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복지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세대가 중장년층이지 않나? 그리고 청년층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발제자께서 청년에 관련돼서는 좀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동일하게 인식되고 있는 하나의 이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바라보고 있는 인식이 이제 청년 정책들이 대다수가 또 취업 지원이나 창업 지원 정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취업해서 아까 개인이 선택해서 감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스스로 일을 해서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해서 스스로 감당해라. 앞으로 생애 주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감당해라라는 게 여전히 인식되고 있는 세대가 저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청년층에 있었던 인식이 발전하는 게 중장년층이겠죠.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개인의 책임의 영역으로만 여겨지고 있는 부분들. 근데 가장 이 개인의 책임이 무거워졌을 때 우리가 가슴 아프게 만나는 사건들이 사실 자살이나 고독사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만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다시 그렇게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고 특히 부산이 고독사나 자살로 이야기할 때는 가장 또 뼈아프게 이야기하는 도시 중에 한 곳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현장의 사례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사회적 인식들을 고민하게 되면서 기본이라는 말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뭐 끝으로 마무리를 하면 제가 코로나19를 특히 겪으면서 활동가로서도 되게 전환점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이 존엄이라는 고민을 사실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존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존엄이라는 것 역시 기본이지 않나? 인권이라는 단어도 많이 생각하게 됐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뭔가가 필요하지 않나.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면서 코로나19 이후에 뉴노멀을 준비하면서 뭔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했는데요. 그 존엄이 가장 당연하게 여겨지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처럼 기본도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수단이 저는 사실 뭐 아까 뭐 몇 년 얼마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들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느꼈던 어떤 체감들, 가슴 아팠던 사례들을 보았을 때 기본소득이 하나의 좀 그런 부분들을 메워줄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경일 국장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느꼈던 수많은 이제 생활상의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본소득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일단 세 분 뭐 이렇게 본인들 이야기를 하신 것도 있고 또 질문에 관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짧게 답변을 묶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손준 교수님. 네, 가볍게 하자는 약속들은 다 깨고 질문들을 이제 하셨는데 왜 보편의 강화가 아니라 기본소득이냐라고 첫 번째 주셨던 질문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 우리의 보편에 대한 시작이
항상 물어보고 동의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 아동수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노인기초연금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방식들이 선택됐던 과정들을 보시면 사실은 그 저희가 그 보편의 관점이 아니라 또 다르게 확인됐던 세대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못하니까 그 지원을 통해서 해결해 보지 않겠나라는 그 우리의 보편의 기본적인 조건은 사실은 이미 선택되었던 어떤 특정 대상이나 특정 계층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연금의 논의의 시작이 있었을 때 그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대들 혹은 국민연금의 소득보장률이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대체하기 위한 시도였고 아동수당 같은 경우서 아이를 돌보기 위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이걸 잘 보여줍니다. 보편의 논의가 충분하게 보편의 논의처럼 이루어진다면 이런 논의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만약에 보편의 논의가 강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짧게 하겠습니다. 재정수납 관련한 이야기했었는데 저도 이거 이야기하면서 연구하면 계속 고민인데 재정에 대한 부담은 언제나 가지고 있죠.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이 제도가 다른 제도들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는 이건 앞으로 기술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재정 부담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필요 없는 사람에도 기본소득 할 때 필요 없는 사람에 줘야 될 것인가라는 건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저희 재난지원금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지원했던 것들이 모두가 다 소비로 이어지는 것들을 이미 확인했고요. 그리고 신청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해본다면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사실은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시민사회의 어떤 가능성들을 믿으면서 어떻게 조정할 것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 수당으로 해제된 수당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기본적인 상황이죠. 그 수당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각종 수당에 대해서 많아지고 있는 것은 수당은 전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엑스트라 베니핏이나 우리가 보너스라고 불려진 이거는 노동을 전제로 한 사회 내에서 사실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건이 노동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지금 우리 구조가 유노멀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그 노동에 대한 기본 조건이 깨졌다는 것은 다들 합의를 하고 계시면서도 그 노동을 통해서 일정 정도 해결해야 된다는 경험들은 그대로 남기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수준은 알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의 수준을 저희가 지켜주자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거는 노동 조건에 대한 논의가 좀 별개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저성장 이야기하시고 고용 없는 성장 이야기하시고 기계나 기술의 어떤 노동 대체성을 이야기하시면서도 여전히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수준은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노동이 대체되고 있는 그 수많은 대상들에 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은 그래서 어떻게 할래? 또 다른 이야기 해보자.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다른 거 찾아보자. 아니 기본적인 조건을 맞추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선택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연구가 광역 단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었고 아시겠지만 저희한테 이렇게 주어지는 연구 과제가 이게 자율적으로 어떻게 주어지는 예산이 아니라 연구비를 주는 조직들이 대부분 다 계속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것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좀 다듬어줘. 이거 안 지니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수많이 들려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은 이야기해 주기 바라고요. 김경일 국장님 말씀하셨던 기본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남을 줄 알았는데 세 분이 아주 시간을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셔가지고 알뜰하게 다 쓰셨습니다. 여기 지금 몇 분 와 계신데요.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제 자리 옆으로 와서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저쪽으로 올릴까요? 특별한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꼭 한마디 하셔야 될 내용 있으시면 질문도 괜찮고 의견도 괜찮습니다. 이게 웨비나 형식으로 하면 플로우 토론이 없어요.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네. 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본소득은 사실 500년도 더 됐죠. 이게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에서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했고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소득을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이나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었고, 거기다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제 공유부를 강조하는 이런 정신의 기본소득은 토마스 페인이 또 200년 전에 이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 걷어서 성인들한테 돈 나눠주자 소득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공유부로서의 그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 개념이 지금까지 이제 기본소득으로 계속 이어져 오는 거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좌파 전통의 이제 기본소득 논의이고, 우파들은 아까 우리 박성주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행정 비용을 좀 아껴보자. 국가에서 워낙 이렇게 행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사료도 많이 쓰고 공무원도 많이 쓰고 절차도 복잡하고, 이걸 한 방에 끊을 수 있는 거 없나, 이래가지고 이제 기본소득을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지점 철학이 다릅니다. 철학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공유부로서의 기본소득을, 또 뭐 지금 가장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아이디어도 공유부라는 개념이어서 뭐 국토보유세라든지 또는 데이터를 공유한다든지 또 환경을 공유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세금은 물어야 된다. 그 세금으로 우리 기본소득 하자라는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 토지나 환경은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 없다. 만약에 독점하고 있다면 세금을 내야 된다. 라는 거고, 그 세금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는 이 철학이고, 그래서 기본소득은 단순하게 그냥 사회복지 제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상의 부를 바라보는 철학이 담겨 있는, 그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만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기본소득이 워낙 큰 대규모의 프로젝트, 이 지구상에서 아직도 한 번도 이 5천만의 국민이 있는 이 나라에서 한 번도 성공해보지 않은, 소규모로는 성공했지만 이 대규모 실험은 아직 한 번도 성공하지 않은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정말 좀 뛰어난 지도자가 있고 그 철학을 공유하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사회 합의가 돼서 5천만의 국민이 있는 나라에서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행복하고, 그 꿈에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힘을 실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작은 단위의 실험은 뭐 성공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이미 재난지원금에서 이제 증명이 됐고, 그 그림들을 좀 더 키워나가는 것들은 우리 합의가 더 돼야만 더 키워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보편적 복지국가 포럼에서 이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를 결합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세상 만드는 거 같이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서 우리 보편적 복지국가 포럼 부산 순회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